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손해평가 법 규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인, 그리고 손해평가사에 관련되는 법 규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조에는 수국권의 보호, 즉, 뭐죠? 농업재보험법을 시행을 했을 때, 농업재보험 계약을 맺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 뭡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정책보험으로 운영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법 11조에는 손해평가 등 해갖고 손해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이 딱 안내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안내가 돼 있는데 요 중에서 나머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회장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이 손해평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고시를 해야 되겠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뭡니까?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보험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손해평가한다는 것을 고시를 할 때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한테 뭐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협의해야 된다. 요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협의 요거 이제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농장하고 회장은 손해평가인입니다. 손해평가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이 손해평가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원래 이제 손해평가사가 있기 전에는 손해평가인이 먼저 이렇게 뭐죠? 그 보험사가 났을 때 그 손해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손해평가인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연일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평가사가 그러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 지문들도 당연하게 다 이제 뭡니까 그 지문에 활용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의 자격 요건이라고 해갖고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 손해평가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느냐, 예,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만 따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놨어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임산물 재해보험도 있고 가축 재해보험도 있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있잖아요. 각각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보겠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먼저 보시면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해야만이 손해평가인으로 일단 위촉할 수 있어요. 기본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농작물 재배 분야에 이런 그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상 해야 되겠고 교원으로서 고등학교 농작물 재배 관련 과목을 교육하는 사람은 5년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교수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3년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협회에 따른 보험회사 임직원 아니면 농협동조합에 따른 그 임직원 같은 경우는 용융 또는 보험 공제와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상.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2년 이상. 이게 가장 조건이 완화돼 있죠. 그러니까 손해평가 업무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기 가장 좋은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2년. 그죠? 그래서 기본 5년에 3년, 그리고 2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학사기 이상자도 당연히 5년이 되겠죠. 교원도 5년이니까. 그쵸? 예. 이렇게 5년이고, 딱 하나, 너무 쉬운 게 뭐냐면,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예, 그 뭡니까? 경력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 그대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돼 있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문대학에서 보험학과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받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도 되겠고요. 학교에서 80학점인데 보험학과 보험 관련 과목 학점을 4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돼 갖고 손해평가인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그 손해평가인들 중에서 일부가 뭐죠?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손해평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요런 사람들이 이제 손해평가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임산물도 있고, 양식수산물도 있고, 가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인, 어업인, 뭐 이런 사람들은 5년 이상이고, 교원이면 5년 이상, 학사이면 5년 이상. 그죠? 그러면 공무원이면 3년이죠. 예, 조교수 이상 3년. 그쵸? 보험회사 그 조합의 임직원 같은 경우도 3년 이상인데,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2년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은 그대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고요. 학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을 하고 그 중에서 보험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사람도 뭡니까?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사라든지 기사 이상 자격증이죠. 네, 그리고 가축재보험은 당연히 수의사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손해평가인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재보험사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야 손해평가인 이제 당신 자격되니까 위촉합니다 했으면 그 위촉한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뭐죠,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이라든지 보험 약관이었던 건지 손해평가이라는 같은 것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험사업자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정기교육도 하도록 돼 있는데 정기교육은 교육시간 4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공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거예요. 예, 그죠? 법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교육에도 결국은 똑같아요.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여기 있죠? 예, 기초지식. 그리고 보험 약관, 그렇죠? 예, 재보험의 종류별 약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해평가 요령 등의 실무교육을 하도록 돼 있죠. 예, 손해평가의 절차및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이든 정기교육이든 사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요 먹고 요거 암기를 하지 않아도 다음 이렇게 정기교육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거 딱 물으면 한 개는 나머지 완전 아닌 거가 되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4번은 뭐예요?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뭐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완전 아닌 거 한 개만 우리가 빡 파악해서 뭡니까? 답안을 이렇게 그 답을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 나온 문제, 손해평가에 관해서 옳은 것은 냈네요. 그 재보험사업자는 동일 시군군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손해평가 등 그 법 규정에 있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이걸 바꿔서 할까요? 이게 틀렸죠?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일의 이상, 이거 맞죠? 예, 손해평가인 연일의 이상 정기교육 해야 되는 거, 그쵸? 예, 법 규정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어디에 틀렸나 볼까요? 농장은 손해평가를 정한 뒤 이를 고시하면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아니죠. 협의가 거치면 되죠. 그쵸? 그리고 요게 틀렸고요. 농장은 손해평가인의 기술 정보 교환을 당연하게 뭡니까?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금지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쵸? 예, 이렇게 이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법 규정을 몰라도 읽어봐 보면, 아이고, 이걸 말도 안 되게 바꿔놨구만. 딱 느낌이 와요. 그쵸? 예, 손해평가의 기술정보 교환하도록 장려하거나 해야지 어떻게 금지하도록 하겠습니까? 그쵸? 예, 법에 이렇게 규정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대만, 아이고, 이것도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회 때 두 문제 나왔네요. 손해평가의 자격요건. 요거는 매마다 나온다 그랬죠? 예. 여기 보면 발주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이 인정받은 사람이나 학교에서 몇 학점 이상요? 80학점 이상이죠. 그렇죠? 예, 80학점 이상 중에서 그 중에 이제 보험 관련 과목은 학점이 45학점. 이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워낙에 낼 게 없다 보니까 법 규정에서 이런 거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법 규정 그대로 나오니까.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농업재보험법은요, 따로 뭐죠? 그 법에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법 규정을 그대로 그냥 뭡니까? 점 하나 빼놓지 않고 실어놓은 게 그게 뭡니까? 교재예요. 예, 더 이상 그게 해석이나 토달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대로 뭡니까? 공부를 하는 거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회 때도 손해평가 자격요건 나왔죠? 예. 임직원으로서 공제한 것은 3년. 그렇죠?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 2년. 그렇죠?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회 때도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그죠? 요것도 지금 조금 잘못된 거에 갖고 손해평가사 정기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못된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인으로 바꿔놨습니다. 법 규정에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이 돼 있어요. 그죠? 예,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게 객관적이게 할 수 있도록 몇 회 이상요? 1회 이상. 그렇죠? 시간은 몇 시간 한다? 4시간으로 한다. 그렇죠? 예, 정기교육 시간 4시간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요게 되겠습니다. 11회 때 지난해 나온 문제도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또 나왔죠? 예, 그럼 교원이면 어떻게 돼요? 교원이면 5년. 그렇죠? 예. 조교수는 몇 년? 3년. 그냥 요 핵심 키워드만 보면 그냥 딱 그대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재보법에 손해평가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전까지, 10조까지만 보면은 무조건 놓고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항상 그것이 같이 이렇게 뭡니까? 동일 하나의 용어처럼 쓰여졌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손해평가사로 딱 넘으면은 뭐가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있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손해평가사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농작물 재보험하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가축재보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하거든요. 임산물하고 양식수산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 농작물 재보험, 가축재보험을 운영하는 뭡니까?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농장 요거만 나온다 하는 거 여러분께서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장은 공정하게 객관적인 손해평가 촉진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그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해평가인들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손해평가이니까, 계속 이렇게 뭡니까, 손해평가를 하기는 좀 뭔가 이렇게 부적합하다 해갖고 손해평가사 제도가 드디어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보험과 가축재보험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냐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를 한다. 요거 시험 문제 요것도 잘 나옵니다. 아셨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쉽게 말해서 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는 거는 보험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난 건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보험가액은 뭐죠? 현재 피해난 뭡니까? 물건의 가치가 현재 얼마짜리가 피해가 난 거야. 그것이 이제 보험가액이죠. 그쵸? 그리고 손해액은 뭐요? 그 보험가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난 손해액은 얼마인가? 요거를 이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공법에는 무조건 놓고 기타 등등이 있다 그랬죠. 그쵸? 이런 식인데 나머지 한 개는 완전히 다음 중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아닌 것 고르세요. 이러면은 한 개는 완전히 얼토당토 아는 게 뭐죠? 업무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자격시험이 일부 면제 있는데 요 1차만 면제되는 경우도 보면은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한이 3년 이상 돼야만이 1차 시험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평가 업무를 못해요. 1차 시험만 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돼요. 잘 봐보시면 금융위원회 같은데 이런 데 금융감독원에서 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1차 시험에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 중앙이라든지 손해보험회사라든지 손해보험협회라든지 이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종사한 사람들도 어떻게 되죠? 1차 시험에 면제될 거예요. 그런데 1차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조건을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놨나 저도 이제 의문이 듭니다만은, 그마침 이렇게 뭡니까? 손해평가사 시험이 응시하는 것을 좀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것은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거의 유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님들 많이 계시죠? 중개사도 자격이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그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손해평가사는요, 쉽게 말해서 금치산자, 파산이 되어도 취소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잘 봐보시면.
일반 모든 자격증에는 금치산자, 뭐 이렇게 파산, 뭐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넣고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자격 취소되는 건 어떤 경우만 있냐면요. 그 자격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도록 돼 있죠. 여기 1호부터 5호까지 중에서 1호, 5호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니까 무조건 넣고 취소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 정지 기간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업무 정지가 돼 있으면 뭐죠?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업무를 할당을 안 줍니다. 업무 정지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할당을 주겠습니까? 예, 있을 수는 없지만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것도 사실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죠? 취소될 일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우리는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만 취득하고 나면 취소될 일이 없어요. 한번 2번도 볼까요? 거짓으로 손해평가. 아니,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내가 진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아이고 뭐 그 경작자한테 유리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증명을 해야만이 내가 그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책에서 배운 대로는, 요렇게 하는 걸 줄 알았어요. 해버리면, 거짓으로 손해평가 한 것이 아니겠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취소가 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망사항은 이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남발할까봐, 명의를 상호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를 하거나 또 대여를 알선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죠?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죠? 이거는 진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취소될 일이 없다. 단지 이제 취소사유 이렇게 5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뭡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하거나 예.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거나 이럴 경우에 자격증이 취소된다. 딱 5개밖에 없어요. 뭐 나머지 이제 파산되거나 뭐 금치산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더라도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아요. 굉장히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대통령령에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은 당연하게 자격 취소죠. 예, 여기 봐보세요.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이거를 거짓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정명령밖에 못하는 야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취소를 못 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뭐다? 자격 취소 1회 위반 때 그대로 자격 취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대여하지 않고 알선하지 않고 업무 정지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하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면 자격 취소될 사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손해평가사의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 취소가 아니고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면, 그쵸? 이렇게 좀 뭔가 좀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업무정지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회로 오늘 우리가 그것까지도 공부를 하겠지만 손해평가인들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위축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6개월인데 손해평가사는 1년 이내다. 요거 하나 여러분께서 따로 이렇게 유의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이렇게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서는 또 이제 또 세부로 또 나눠져 있겠죠. 잘 봐보시면 1년 이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1회 위반 때 어떻게 하고 2회 위반 때 어떻게 하고 3회 위반 때 어떻게 하고 3회가 돼야만이 뭐 대부분 뭐 1년 요 2년 요 정도 되죠.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는데 그 예시가, 뭐다? 여기 돼 있죠. 위반 행위가. 그쵸? 그래서 잘 봐보시면 이것도 이제 시행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게 된다 치면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면은 요즘 이제 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법에 의해서 굉장히 이게 강화돼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6개월. 그렇죠? 또 만약에 이제 그 업무 수행하면서 막 돈 같은 거 금품 항의를 받았어요. 이럴 경우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했을 때는 6개월 정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1년이 기간 전에 업무를 정지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최고로 뭐 크게 잘못해 봐봐야 6개월 정지입니다. 그렇죠? 예, 6개월 정지 시행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 봐보시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렇죠? 여기 오고. 그죠? 예, 이렇게 인정된 이걸 갖고 야 직무를 게을리했는지 아닌지 증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유 당신은 보기에 내가 게을리한 것 같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은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야 그래도 당신 게을리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뭐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명할 수가 없어요. 잘 봐보면 결국 뭐죠? 경고. 야,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겁니다. 그렇죠? 예, 손해평가율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했다. 이것도 아유 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은 뭐예요? 할 말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지를 못 내려요. 경고밖에 못 내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아무런 걱정 마시고 여러분께서 뭡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평가한다. 그 자세로만 뭡니까 손해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뭐 이렇게 불이익 같은 거 당할 이유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요 이제 중간에 3개월짜리는 뭡니까 자기 또는 이해가 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서 손해평가 원래 이렇게 법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다 막아져 있어요. 그렇죠? 예,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다 치면은 3개월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법은 이제 그런 거 뭐 막아져 있는지 안 막아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안 막아져 있다 생각하고 뭡니까 법을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경우면 3개월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6개월, 3개월 경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시행령 또한 쉽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신설된 법조항이죠. 예, 신설된 법조항이니까 뭔 의미인가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것은 왜 이렇게 신설 법조항으로 들어왔겠어요? 손해평가를 했는데 그 계약자들이 와 이거 잘못했어 하고 막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을 해놨겠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손해평가를 위해서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보험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된다. 아이고 그 손해평가 잘못했으니까 새로해 주세요 하면 당연하게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평가를 수행했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피해율이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가입자가 거기서 끝날 리가 없죠. 재판도 2심, 3심까지 3심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자는 뭐죠? 예. 그 농림축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 뭐냐면 농구문이에요. 현재 실무적으로 아직도 안 나와 있지만은 농구문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농작물재보험 같으면 NH농협손해보험에다가 재평가를 신청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뭡니까 그 이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농구문에다 또 다시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신청 요건이나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뭐요? 예. 농장이나 회장이 정하에 고시한다. 그러니까 부령으로 만들어서 요건 이렇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기준이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 또 이제 뭐 손해평가에 대한 이 신청에 관한 절차에 관한 법 해갖고 또 이렇게 농장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시를 하겠죠. 그렇죠? 그 내용까지 뭡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법조문으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격 취소 사유로 딱 나. 이게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취득하면 취소되고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면 취소되고 그렇죠? 예. 그 업무 수행과 관련 보험계약자 항의 제공받으면 취소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업무 정지 처분이죠. 그렇죠? 예. 항의 제공받았으니까 시행령에 의하면 6개월. 그죠? 1차 위반 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에 취하되게 되죠. 그럼 쉽게 3번만 맞출 수 있죠. 4번은 뭐요? 자격증 대여하거나 뭐 이렇게 한 거 알선한 경우는 당연하게 취소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9회 때도
평가사의 시험 등위로 이렇게 나왔네요. 시험 등위로 옳은 것은 S입니다. 이거 보시면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요거를 대여하거나 알선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이 취소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최근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신설 법조항이기 때문에 요것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봐 보시면 그 법 규정하고 같이 읽어봐 보시면 다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자격 취소가 나오죠. 8회 때 나왔고 9회 때 또 나왔어요. 그렇죠? 예, 심신장애로 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자격증 같으면 이런 경우도 당연하게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파산되거나 뭡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전혀 취소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거짓으로 손해평가하거나 업무 정지기간에 손해평가를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또 자격증을 알선 대여하거나 딱 그 경우에만 취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1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회 때도 자격 취소. 그러니까 8, 9, 10회가 지금 잘 보시면 매년 여기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개만 공부하면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쵸? 예. 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의 행위를 했는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 명령을 하는 게 뭐죠?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는 거. 그죠? 왜 그런가? 이 거짓으로 손해평가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거짓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정 명령만 한다. 2번. 그쵸? 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세부적인 문제가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회 때도 손해평가사 시험에 관계돼서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1번은 한번 풀어볼까요? 위축기간이 몇 년 된 사람? 3년이죠. 그죠? 최소 3년 이상 된 사람이 1차 시험 면제하고요. 자, 농장은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사람이 돼서 손해평 자격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까?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할 수 있다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죠? 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그 두 개만 취소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뭐 시험 문제지만 결국 뭐였죠? 예, 손해평가사 취소. 그거 가지고 결국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자격을 취소된 사람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보통 이게 몇 년이냐면요. 공법에는 무조건 나오고 2년입니다. 2년 요게 아닙니다. 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뭡니까? 다시 이렇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다 뭐죠? 예,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에요. 그렇죠? 2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3년이니까 틀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공부하기는 못하고요. 딱 읽다 보면 옳은 것 한 개 찾는 거 딱 봐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최근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왜 출제되냐면 그 농작물 재보험이 정책보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사고 발생할 만한 보험금을 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어려운 지경이 닥쳤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보험금을 뭡니까? 압류하거나 이래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농민은 이중고의 어려움이 겪게 되죠. 예, 보험금도 못하고 농작물은 피해를 당하고 예, 완전히 그냥 너무 공격이 처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재보험법을 만들면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라는 것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어봐 보시면 뭐죠? 그 전용 계좌를 만들어 갖고 열로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 12조는 수급권의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험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뭐요? 예,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시험 문제가 이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보험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단서 조항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재배하면서 이 양파 이거를 담보로 해갖고 1,000만 원만 좀 빌려줘 해갖고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담보로 적용된 경우에는 뭐죠? 당연하게 그 보험금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압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법 2조가 뭐냐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예금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액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경우에도 담보로 적용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1번은 뭐요? 자, 농작물 재보험으로 보겠게요. 농작물 재보험이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뭡니까? 보험금 수익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요게 뭐냐면 생산비 보장.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으로 따지면 생산비 보장 품목이 뭡니까? 보험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생산비 보장이니까 생산비 보장이 되는 보험금을 입금을 해줄 거 아닙니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 앞에서 그 단서 조항에서는 그죠? 예, 담보로 진행된 경우는 압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결국 뭐예요? 그 압류조차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한다니까 이게 더 우선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압류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 있죠.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을 보장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에 대한 보험금은 전액 뭡니까? 압류를 못하고 나머지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즉 50% 정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 그래야만이 최소한 뭐죠? 농민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압류 금지 조항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은 우리 상법보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게 되면 그 양수인은 재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쵸? 공부를 했죠? 예, 그것 또한 여기 이제 공법이지만 다시 내용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을 이렇게 가입한 사람이 다른 분한테 뭡니까? 그 농지를 팔았을 때 그 양수인이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대한 조항의 일부이다. 간료에 들어갈 내용은 그랬죠. 예. 자, 보겠습니다. 정하는 액수란, 각 이번에 보험금의 액수를 말하는데,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보험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고요. 그죠? 보험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고, 기타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2분의 1이죠. 그쵸? 예, 보험금의 2분의 1.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 규정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9회 때는 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농장은 손해평가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죠. 1년 이내죠. 그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틀렸고 2번은 재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요까지도 이렇게 법 규정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고요. 3번은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적용된 경우는 압류할 수 없습니까? 담보로 적용된 경우는 압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요. 재보험사업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했어요. 양도하는 경우는 뭐죠? 양수인에게 이렇게 승계되죠. 그죠? 예. 양도인의 권리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승계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회 때 보험금 수급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문제가 났네요. 담보로 적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지금 압류할 수 있죠? 예, 맨날 요걸 갖고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거는 맞겠거니, 이런 것은 규정됐겠거니 하고 여러분께서 뭡니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재보험 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수급계좌를 이체할 수 있을 때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체할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정보통신장애 됐다고 보험금도 지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혹시 이런 경우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다 만들어놨다. 맞겠네요. 그렇죠? 보험금 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업재보험에 따른 보험금만이 종금세가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바로 요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전용 수급계좌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압류 같은 거 방지가 되도록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뭡니까? 농업재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험금을 수령받을 때는 전용 보험금 그 수급 전용 계좌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보험금을 넣어드려야만이 안전하게 뭡니까? 그 경작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4번은 재보험이 가입된 보험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법규정 그대로.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11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11회 때는 보험금의 수고 및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재보험 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 수급에 이체할 수 없을 때는 현금.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출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아이고 맨날 나오는 게 또 나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농작물을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의 보상을 목적으로 할 때는 뭐요? 입금된 보험금에게 입금된 보험금 전액에 채권은 압류할 수 없죠. 요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 아주 쉬운 게 이렇게 답을 찾도록 나왔고요. 3번은 보험금 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업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앞에서 기출문제에 똑같은 법규정이 쓰여졌고 여기도 양도하는 것은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똑같은 것을 쓰여졌죠. 10회 문제랑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권의 보호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업무 위탁부터 기금의 용도, 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